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에 추진한 여러 경기부양책들을 통틀어 표현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게 문제였고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 경제수장 이름 뒤에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붙여서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 부총리의 경제학을 합성한 말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베노믹스, 2번 초이노믹스, 3번 커피믹스입니다. 최 부총리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답 샵에 0945 오늘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먹고 사는 문제 중에 사는 문제 정말 심각하죠. 정부가 그래서 어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월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불안한 지역에, 우려되는 지역에 매입 임대 또 전세 임대를 집중 공급하기로 하고요. 저소득층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월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내놨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이 전월세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국내 임대 시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뜨거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생생경제가 어제 국토교통부와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 분 평가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이창무 교수님께서는 어제 전월세 대책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큰 틀에서 전월세 대책이라 그러면 평가들이 많은 부분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월세 대책에 전세는 빠졌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그 다음 부제로 붙은 게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이런 네. 이름이 붙어서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지만 전세까지를 포괄하는 대책으로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세라는 지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방법을 찾기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점을 서민 주거비 네. 완화라고 맞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미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강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지금 이창문 교수님하고 비슷한데요. 네. 정부가 이제 10월 30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건 이제 전세 시장에서 월세로 급격히 이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을 좀 계속 방임을 하고 있다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들이 이제 네. 부각이 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서둘러 이제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공공임대 그 활성화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대책이 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 시장이 큰 효과가 없는 미시적인 대책이 좀 위주가 네.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전세 사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대책은 없고
보증부 월세를 살게 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이런 네. 게 대책이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두 분 다 일치하는 부분은 전세에 대한 대책은 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전세 대책이라는 게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서민 주거비, 그러니까 월세에는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국토부 국장님과 인터뷰를 할 때도 전세의 월세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보고 대책을 내놓는 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교수님. 글쎄요, 지금 주택시장의 변화라는 게 뭐 단기적인 뭐 요동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는 뭐 인구가 뭐 급격히 늘고 경제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그런 어떤 과실이라는 게 뭐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기 네. 때문에 이 전세라는 것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기본적인 성격은 임대인의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뭐 5억짜리 주택이라 그러면 전세가 60%일 때 2억만 가지면 5억짜리 주택을 사서 그 5억짜리 주택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서 증폭시켜서 취할 수 네. 있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기에는 전세를 놓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죠. 네. 근데 향후의 주택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뭐 인구 성장도 둔화되고 한 뭐 10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인구 자체도 줄어들 수 있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노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저성장 기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참 형성되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라는 임대 계약이라는 게 임대인의 측면에서 전세 놓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임대인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게 전세잖아요. 뭐 그 이슈를 먼저 얘기하라면 글쎄요.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겪고 있는 뭐 사회적인 문제가 네. 전세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일단 지금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 있어서 네. 전세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네. 차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 전세의 월세화가 불가피하다 해서 월세 지원으로 어제 갔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근데 정부는 보면은 원래는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면은 전세 시장도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서 안정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광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정부가 이제 사실 매매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전세가 매매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네. 이제 전세 수요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은 이제 잔이 월세 부분을 네. 보증부 월세 쪽으로 이제 쫓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전세로 남아있고자 하는 수요들은 상당히 있고 네. 그러면서 이게 수급 불일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제 정부 정책은 여전히 이제 매매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보니까 이제 전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제 전세 대책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전세 살기보다는 월세로 가든가 집을 사든가 해라. 뭐 이런. 네. 그리고 결국 뉘앙스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뭐 예.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는 네. 이창무 교수님의 지적은 사실 네. 뭐 저도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을 이제 상당히 후퇴시키면서 물량들도 네. 전세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프트나 뭐 이런 거는 네. 그런 물량들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공급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책을 갖기 좀 어려웠고 민간이 그렇다고 그 민간이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도 또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좀 구조적인 대책들을 네.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라는 게 결국 처음에 내세웠던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꾸고 나머지는 월세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매매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은 네. 글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자의 측면과 수요자의 측면을 이제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전세라는 게
임대를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매가가 오른다는 예상을 하지 않으면 전세를 놓기가 사실 힘든 네. 부분이고 또 수요자의 측면에서도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괜히 집 사서 가격 떨어져서 자산 손해 보는 것보다는 네. 전세라는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로 머무르면서 네. 시장을 바라보는 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그러면 네. 공급자에 대한 전세 공급도 늘어날 여지가 있고 수요자 측면에서도 전세로 머무르기보다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 활성화라는 어떤 시장의 방향의 변화라는 게 전세 가격 상승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해결책이긴 하죠. 근데 다만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전세값만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을 보는데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보통 2년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체감하는 어떤 전세가의 변동이라는 것하고 시장에서 전세가의 어떤 변동이 꺾어지고 있느냐에 네. 대한 판단은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뭐 시세 조사나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작년에 전세가 상승과 비교를 해서 굉장히 둔화된 상태거든요. 굉장히 둔화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의 예. 그 변동이라는 게 계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봄, 가을에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겨울, 여름에는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예. 계절 추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사실은 성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 겪었던 뭐 9월, 10월의 시장 상황이라는 게 전세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계절 효과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막 많이 오를 때 네. 뭐 9월, 10월 이 예. 정도의 그 전세가 죄송합니다. 네, 네. 월간 상승률이 한 1.5%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전세가 상승이 월간으로 따지면 한 0.5% 남짓이라서 사실은 알겠습니다. 3분의 예. 1 수준으로 꺾어진 네, 거죠. 네. 그래서 예. 뭐 그런 그 단기적인 변동 그다음에 시장이 변하고 있느냐를 보면 네. 분명히 완화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2년 전에 예. 전세를 얻었던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 그러면 누적된 상승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올랐죠. 때문에 네. 그 누적된 상승률을 2년으로 따지면 20%예요. 네. 그러니까 20%는 5억짜리 전세를 들고 있던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1억 원의 돈이 더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예.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시장은 알겠습니다.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 네. 분명히 시세 결과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강훈 변호사님도 이렇게 보시나요? 전세 가격이 어제 국토부 국장님도 그러셨어요. 완만한 상승세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수치를 이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준 것도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 수치상으로는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체감하는 거는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그 2014년에 전세 가격 상승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뭐 예를 KB 부동산 가격 통계를 좀 인용을 하자면 한 2.4% 올해 네. 서울은 2.6% 정도 올랐으니까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2009년에는 이제 4.4% 올랐고 2010년에 6.8%, 2011년 11.4%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2년 지난 그 효과 좀 전에 말씀 네. 이창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올라 있는 전세 보증금에서 또 더 올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허리가 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이창우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체감하고 실제로 전세 그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지 되는 세입자들의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체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계약 기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4억 5억 전세를 네. 들고 있던 분이 2년 만에 계약을 했을 때 1억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수준을 낮추려고 그러면 지금 전세가가 이 시점에서 갑자기 20%가 떨어져야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형성되는 가격의 수준으로 보면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세란을 겪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네. 했고 결국은 안정적인 전세가의 상승 정도 뭐 물가 수준 뭐 그 이하 정도의 상승세를 그냥 꾸준히 유지해 가는 게 네. 시장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적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체감하고 있는 직접 내가 지금 당장 해야지 되는 부담해야지 되는 전세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좀 인정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옳은 거는 네. 사실 저희가 어쩔 수가 네.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이강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오르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 없고,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걸 이제 그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 대책이 뭐냐 이런 네.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을 둔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값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죠. 네. 그것도 이강훈 저도 변호사님 그 마찬가지로 생각은, 보시는 네, 거죠. 마찬가지. 근데 이제 걱정은 아니고 진짜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집은 넘쳐난다고 하거든요. 공급은 있다고 하는데 왜 전세값은 계속 오를까요? 이 교수님. 집이 예. 넘쳐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집이라는 그런 소비의 대상 혹은 투자의 대상이라는 게 지역별로도 많이 차이 나고 네. 도심 쪽에는 여전히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해서 도시 외곽 쪽에 있는 신규 택지 개발이 있어서 미분양이 네. 발생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재화라서 주택이라는 것이 평균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임대시장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전세와 함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증부 발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중산층이 주로 그 소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같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서 네. 그런 서민층 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상승에 대한 기재하고 월세 상승에 대한 기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월세 상승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2013년의 지수를 가지고 보면 월세가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완만하긴 많았으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네. 그게 엄청나게 지원이 되면서 공급이 늘어서 월세가 이제 안정되는 그런 추세였는데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의 재고 수준에 있어서의 공급의 물량을 따지면 네. 사실은 크게 문제점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매매 시장이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전세와 자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수요의 불일치라는 것이 네.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알겠습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생생경제 3부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 금요기획 이어갑니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2014년 가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어진 YTN 뉴스 FM을 주목하십시오. YTN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매시간 뉴스는 실시간 속보뿐 아니라 그날의 주요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해설과 분석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 좋다, 스포츠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YTN 라디오 스포츠가 매일 저녁 8시 20분 새롭게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YTN 뉴스 FM의 가을 프로그램 개편. FM 94.5MHz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다운로드하면 끝.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이창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창우 교수님께서 이제 월세 가격은 그동안 좀 안정된 편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지 이강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뭐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월세 가격은 좀 월세 공급 자체가 그동안에 보증부 월세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전월세 지금 전환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월세 가격 비교적 안정화돼 있는 거죠. 안정돼 있는.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시기에 좀 정부가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향후 이제 이 월세 시장이 이제 재편이 완료가 될 거를 대비해서 좀 정책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되는 국은 정책들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신청국가라든지 이런 그 제도들을 이렇게 시장이 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 네. 그런 정책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이 그건 다 빠졌죠. 네,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이강훈 변호사님은 전세 월세화에 대해서는 이게 더 퍼져 나가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그 칸막이 뭐 이런 걸 세워야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칸막이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게 네. 예전부터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과 관련된 충분한 정책들을 준비를 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었다는 거지. 네. 현재 추세 자체를 막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을 좀 준비를 그동안에 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뭐 정부가 여러 가지로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관련된 대책들을 좀 내놔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급에 대한 이런 확고한 의지라든가 좀 그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LH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LH는 오히려 임대주택 지금 문제를 그냥 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줄여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좀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으로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LH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근본적으로는 주택 자체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주택 자체를 공급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 나온 걸 보면은 일단 이 뭐 단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이주 수요도 좀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주 수요 관리가 가능하냐 할 때 법령에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창모 교수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주 시기 조정하는 부분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던 정책적인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뭐 지금의 수준과는 엄청나게 다른 수준에서 전세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연간 상승률이 20%니까 2년이면 40%의 전세 상승이 이루어졌던 시기라 이제 그 시기에도 이제 재건축이 주요한 어떤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새로운 주택 공급 형태죠. 근데 네. 재건축이라는 거는 멸실이 되고 나서 몇 년 뒤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게 뭐 임대시장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네. 하니까 그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뭐 최소한의 그런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장기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공급의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시차 문제가 네.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도 지나치게 또 억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한 네. 대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주택 공급도 이제 잔월세 불안 지역에 좀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다세대 연립 같은 얘기도 어제 나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는 공급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다세대 연립이 사실은 그동안의 모든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네. 아파트 위주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았다는 게 가장 큰 한계라고 봐요. 특히 네.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기가 사실 쉽거든요. 아파트는 뭐 별로 돈 안 들이고 사실은 신규 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돌려서 네.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수단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뭐 향후의 시장은 계속적인 그런 택지 개발이라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그리고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이영 변호사님 다시 말씀을 택지 지금 왜 뭐 신도시 개발하는 방식의 택지 공급은 좀 안 하겠다고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럼 결국 이제 기존 도시에서 네. 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할수 택지를 있을까요? 잡기가 어렵죠. 예. 그런 택지는 좀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에 지금 만들어진 택지 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고 하나 또 좀 약간 우려가 된다고 할까? 그 부분 이제 민간에도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방안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뭐 용적률 상한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사실 좀 잘 모르겠고요. 글쎄요, 뭐 이걸 진짜 큰 한방이냐라고 네. 이제 물으면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소소한 노력들을 다 모아서 사실은 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있었던 도심에 근접한 지역에 네. 사실은 서민의 주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연립 다세대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공급 방향에 있어도 사실 이게 개별적인 건축 인허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도 나온 대안을 보게 네. 되면 용적률 부분도 물론 이제 용적률 높여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이 되는 게 공급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현상들을 보면 공급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기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근데 공급자라는 결국 수익률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주체이기 때문에 네. 그 수익률이라는 걸 적절하게 보장시켜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 측면에서 네. 용적률의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을 좀 고려한. 회복하는데 네.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광훈 변호사님은 어제 이제 공급 정책에 있어서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네. 대책들이 네. 예를 들면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소소한 이렇게 것들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용적률 관련된 것도 아마 중공공임대주택 같은 거에 뭐 그런 네. 지역에서는 좀 그걸 활용해 볼 만한 네. 측면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소요로 하는 물량과는 이제 상당한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지금 국감에서 나왔지만 거의 착공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다른 임대주택을 좀 늘리려고 하는 네. 어떤 그런 대책들이 좀 잘 눈에 안 보였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LH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네. 전향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럼 결국 그 문제 해결 않고 LH 보고 임대주택 공급하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뭐 요새 네. 논의되고 있는 뭐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투자를 지금 지금 이제 기금에서 지금 지원된 부분들 그분 관련돼서 뭐 출자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략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전부를 할 건지 일부를 할 건지 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라. 이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네. 예. 공공도 어렵고 민간도 어려우면은 공급 부분은 좀 비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어제 눈에 띄는 거는 월세 자금 지원 대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취업 준비생에게 많이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세를 자금을 대출해주고 금리도 한 연 2%면은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창무 교수님.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안입니다. 아,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럼 뭐 빚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자금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한 월 30만 원 정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차선책의 의미를 지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정책적 수혜 대상자들에게 이제 월세 시장으로의 추세라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뭐 결국은 그 임대료 바우처 제도의 그 정착이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뭐 현실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기에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관련된 뭐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뭐 일시에 뭐 도입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춰준다는 거는 이 임차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 현명하게 돈을 쓴다 그러면 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현명하게 쓸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연체의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자기의 그 소득에 대한 부담 능력 이상으로 뭐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다양한 어떤 그 가능성들이 있죠. 그럼 이가훈 변호사님은 이 월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지금 이창무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뭐 보증부 어제 나온 얘기들이 보증부 월세 뭐 보증금 마련이나 월세를 낮춰줄 수 있는 어떤 금융 대책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사실 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경우에 이게 그다지 이렇게 쓸모 있는 대책이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결국은 보증금 또는 뭐 월세를 대출했냐 특히 월세를 대출한다는 건 좀 의아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종국에서 부채만 증가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라면은 주거급여의 어떤 대상 확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뭐 주거급여도 같이 뭐 발표가 됐는데 그 범위가 좀 작잖아요. 현재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사실 이런 대책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이제 주택 바우처, 주택 급여를 못 주는 이유가 재정의 문제는 아닐까요? 뭐 재정의 문제도 있고 뭐 정책적인 대상자의 선택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시장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 수준이 얼마냐, 뭐 전월세 전환율이 얼마냐, 뭐 다양한 그런 시장 정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쉽게 정착되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가훈 변호사님은 이 월세 대출하면은 대출 수요 많고 좀 많이 몰릴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필요한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정책이 뭐 바람직한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월세 대출을 도입하긴 했는데 이것도 그다지 이렇게 환영받는 것 같지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기는 한 정책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세 없는 전월세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온 게 원래는 이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공론화가 됐었잖아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고 또 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게 얘기는 많이 됐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가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게 안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뭐 그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면 뭐 정부는 이제 임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올 것이다. 월세 네. 뭐 임대료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어떤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뭐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점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결국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획갱신 청구권 이게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거 어느 네. 하나만 도입하고 하나는 도입 안 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하는 그런 네. 정책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아마 참여연대와 뭐 여러 주거단체들의 지금 공통적인 요구 사항일 것입니다. 네. 이창무 교수님은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가격을 통제한다는 거에 생기는 그 부작용이 사실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대인, 공급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뭐 전세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시장이 주동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막아버리면 결국 공급 주체가 공급을 꺼리게 되니까 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공급 축소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뭐 그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구에게 낮은 네. 전세에 대한 혜택을 줄 거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세와 월세라는 게 같은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을 보면 전세는 뭐 과거에 작년 같은 게 막 올랐지만 네. 월세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전세와 월세 간의 상승에 대한 기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기준을 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문제거든요. 뭐 오를 때는 뭐 20%도 올랐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월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기준을 설정할 네. 거냐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이제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임대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이주의 그 빈도라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라는 제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주거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의 경우에 뭐 임대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고 뭐 이랬을 때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3년의 뒤에 재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대인 측면에서는 네. 지금이라도 더 올려야 된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네. 뭐 해결책으로서의 예. 그 역할을 할 수 이제 없다는 거고 네. 또 임차인 측면에서도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 올해 지금 오르는 게 아닌데 작년에 오른 걸 반영을 해서 5억 중에 1억이 올랐다고 네. 체감에 대한 부분이 커지는데 3년으로 연기를 시켜버리면 그게 1억이 오르는 게 아니라 1억 5천에 오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네. 체감 측면에서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결코 좋은 네.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의견에는 또 이견이 아마 좀 네, 있으실 상당히 것 같은데, 이견이 네네 있죠. 잠깐 예. 발언의 기회를 드릴게요, 이강 예. 변호사님. 지금 그 해외 주요 국가들 중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와 관련돼서 이렇게 존속 보장을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저 독일이나 뭐 일본도 있고 영국도 네. 있고 프랑스 미국에서는 뭐 뉴욕주 같은데 네. 워싱턴 DC 뭐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제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없는 제도를 지금 그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다. 그러면 부작용도 다 이미 물론 겪었고 그런 것들 다 겪었던 예. 것이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도입할 때의 일시적인 부작용만 얘기하는데 길게 놓고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임차인들이 지금 네.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네. 그런 건 끊임없이 도시 생활에서 그 불안정성들을 낳는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주거는 예. 결국은 어떤 그런 생활의 안정 같은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이런 정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가운데서 가장 비싸잖아요. 사는 비용이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이 변동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걸 아예 통제를 할 것이냐, 캡을 둬서 상한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에 맡겨야 되냐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확실하게 좀 보여져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께 그냥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나온 게 8번째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전월세 대책으로서는 거의 처음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꼭 나왔어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온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강훈 변호사님 먼저. 네, 지금 뭐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 청구권,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주택과 이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좀 중요한 LH와 관련된 뭐 대책이라든지 대책? 이런 네. 그런 거 있었고 조금 뭐 미시적인 부분에서 뭐 지방 정부에 좀 재원을 좀 줘서 네. 뭐 이렇게 중공공 임대 주택을 꼭 건설 임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기존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개량해서 중공공 임대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원 대책들도 좀 발표됐었으면 어땠을까? 좋았을 것 같다. 네, 이창무 교수님은요? 그래서 뭐 가장 빠져 있는 부분은 이 공급자에 대한 고려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주택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국내 시장에서 힘든 게 해외 같으면 전체 임대 시장에 그래도 뭐 40~50% 정도는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네.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80~90%가 개인이에요. 개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뭐 임대 기간에 대한 부분도 내가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뭐 3년, 4년, 5년, 6년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한다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시켜 주는 게 그게 가장 큰 대안이고 또 그를 위해서 사실은 전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월세 쪽으로 전환되는 시장의 어떤 변화도 필요한 거고 또 다주택자라고 우리가 싫어했던 주체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규제를 통해서 조세 장치를 통해서 그 수익률을 보장을 안 해주던 부분을 사실은 지금은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죠. 그게 개인이든 기업형 인간 임대 사업자든 그게 큰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좀 그 지원을 좀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공급 동의를 확대를 합니다. 위한.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집의 문제잖아요. 우리 사는 것. 집은 뭐다라고 정의를 각각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훈 변호사님. 네. 집은 뭐다? 집은 권리이자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뭐 소유권, 임차권 이런 여러 가지 권리가 이렇게 얽혀 있는 곳이지만 또 사람의 생활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창무 교수님. 집은 뭐다? 뭐 집은 요물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니까. 근데 사실 집을 바라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전에 서울시장이 얘기했듯이 집이 바이하는 곳이 아니라 리브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현실적인 답안을 얻어낼 수 없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이라는 것은 리브하는 곳인 동시에 바이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성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시장을 제대로 그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항상 함께 생각하고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집은 생각합니다.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기획 10-30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번 초이노믹스였고요. 당첨자는 4245, 7601, 4268,
9326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